우리 어른들, 왜 사회의 짐이 되어야 하나요? 흔히 노인의 범죄는 드물고 조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혈색 잃은 골목에서 주민들이 조깅을 멈추고 경찰차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경찰 긴급 출동 소식과 함께 60대 남성이 자작총으로 아들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줬어요. 60세 이상 고령층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통계가 늘고 있어요. 60대 이상 가정폭력 및 자작무기 사용, 방화 등 극단적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고령층 범죄율이 꾸준히 오르는 배경에는 복잡한 사연들이 숨어 있었어요. 노년 빈곤과 우울, 지원체계 부족이 불러온 심리적 고립이 그 원인이었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들 속에서 반복 피해와 무관심이 쌓인 심리적 부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도 미비로 인해 치료와 관리가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어요. 어른을 돌보는 나라가 아니었던 우리의 실체가 반성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와 방문 보건, 지역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선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어른들은 범죄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사회가 외면할 때 불행은 범죄로 이어진다는 교훈이 있었죠. 우리가 그분들을 지킬 때 대한민국의 품격도 함께 지켜진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왜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 사회의 짐이 되어야 하는 존재일까요? 그럼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 현장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수 사회복지와 고령화 문제를 15년째 전문으로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사건의 시작, 고령층의 위기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오후 2시 30분 평온했던 주택가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112 신고가 들어온 지 불과 10분 만이었어요. 경찰차 3대와 구급차 1대가 급하게 도착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2층 단독주택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신고가 접수됐어요.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어요. 거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63세 박철수 씨가 자작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35세 아들 박민수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박철수 씨는 멍한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총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했어요. 박철수 씨가 천천히 총을 바닥에 놓았어요.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현장 조사가 시작됐어요. 자작총으로 만든 무기였어요. 인터넷에서 제작법을 찾아 직접 만든 것으로 보였어요.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씨는 취조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고 진술했어요.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언어폭력도 심했다고 말했어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자백했어요. 이웃들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박철수 씨가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어요. 아들 부부와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가끔 보면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두웠다고 회상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더 복잡한 사연이 드러났어요. 박철수 씨는 3년 전 아내를 잃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게 되면서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어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오히려 집까지 팔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도 심각했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요양원에 보내자고 아들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박철수 씨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절망감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어요. 사건 후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평소 조용하고 성실했던 박철수 씨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경고 신호들이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 박철수 씨의 행동이 이상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하는 이웃도 있었어요.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노인 학대와 방치,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문제였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줄 시스템이 없었어요. 사건 후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어요. 고령층 범죄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했어요. 이런 사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분석했어요. 예방과 치료, 그리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박철수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어요. 피해자 아닌 가해자로 전환된 이들이라는 표현이 가슴 아팠어요. 고령층 범죄율이 꾸준히 오르는 배경과 통계를 살펴보니 더욱 심각했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범죄자 수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고령층 범죄가 2배 이상 늘어났어요. 특히 가정폭력과 살인 같은 강력 범죄가 크게 증가했어요. 이전에는 고령층 범죄라고 하면 주로 절도나 사기 정도였어요.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폭력 범죄가 늘어났어요. 우울증이나 치매로 인한 돌발 행동도 문제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어요. 부산에서는 70세 노인이 이웃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렀어요. 대구에서는 65세 남성이 요양보호사를 폭행했어요. 광주에서는 68세 여성이 치매 남편을 살해했어요. 대전에서는 73세 노인이 아파트에 방화를 시도했어요.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배경에 있었어요.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했어요. 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원인 분석에 나섰어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고령층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3가지를 꼽았어요.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어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자녀들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부모를 돌보기 힘들었어요. 둘째는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핵가족화로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했어요.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외로움과 소외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졌어요. 셋째는 건강 문제였어요.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족들도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법무부에서도 관련 통계를 발표했어요. 고령층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됐어요. 한 번 범죄를 저지른 후 재범을 하는 비율이 60%를 넘었어요.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했어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교정시설에서도 고령 수용자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전체 수용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15%에 달했어요.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건강관리나 정신건강 치료가 우선되어야 했어요.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연령대에 맞게 조정이 필요했어요. 학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어요. 고령층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직접적인 피해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연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어요.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의학적 접근을 시도했어요. 고령층 범죄자들의 뇌 영상을 분석했어요. 상당수에서 치매나 뇌 손상의 징후가 발견됐어요. 이는 범죄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어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질병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제 비교 연구도 이뤄졌어요.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먼저 진행됐지만 고령층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정신건강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독일의 경우도 참고할 만했어요.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협력해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했어요.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어요. 한국과 비교해서 예방 체계가 훨씬 앞서 있었어요. 시민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어요. 노인복지 단체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노인 빈곤 해결과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도 시급하다고 요구했어요. 언론에서도 연속 보도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어요. 고령층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사회 안전망에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어요. 범죄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어요. 고독과 경제적 압박 속으로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노년 빈곤, 우울, 지원체계 부족이 불러온 심리적 고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어요.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을 찾았어요. 72세 김영수 씨가 3평 남짓한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월세 30만 원도 부담스러워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기초연금 3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아들은 실직 상태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딸은 시집간 후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사회의 짐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다 보니 우울한 생각만 든다고 털어놨어요. 가끔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고백했어요. 인천 계양구의 또 다른 사례도 살펴봤어요. 68세 박순자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있었어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웃들이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 본인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65세 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이 30%를 넘었어요. 이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었어요. 한 달에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는 횟수가 한 번 이하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경제적 상황도 절망적이었어요.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했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의료비나 주거비를 제외하면 식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65세 이상 우울증 유병률이 30%를 넘었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는 비율은 10%도 안 됐어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강했어요. 가족들도 정신질환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치료비 부담도 큰 장벽이었어요. 자살률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어요.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였어요. 지원 체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복지 서비스는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어요.
신청주의 원칙 때문에 정보를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서비스의 질도 떨어졌어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어요. 전문성도 부족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대구의 한 사회복지사가 증언했어요. 담당 어르신이 300명이 넘는다고 말했어요. 한 분 한 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어요.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부산의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담당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월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가족 관계의 변화도 문제였어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가족 유대가 약해졌어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도 예전만 못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는 자녀들도 많았어요. 세대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어요.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잦았어요. 소통 부족으로 오해와 불신이 쌓여갔어요. 결국 가족 내에서도 고립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사회적 인식도 문제였어요.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했어요.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어요. 노인의 가치와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노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렸어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이런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문제의 뿌리가 드러났어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됐어요. 반복 피해와 무관심 속에 쌓인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거든요. 서울 동작구의 한 원룸촌을 찾았어요. 69세 이정남 씨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지난해 아내를 잃고 혼자 살게 된 지 1년이 됐어요.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연락도 뜸했어요. 이정남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우울증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봤지만 복잡한 절차에 지쳐 포기했어요. 이정남 씨가 말했어요. 복지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정작 받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서류도 많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엄두가 안 난다고 덧붙였어요. 그냥 혼자서 버티며 살고 있다고 체념했어요. 가끔 화가 나서 벽을 치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고백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털어놨어요. 인천 연수구의 또 다른 사례도 충격적이었어요. 71세 김복순 씨는 치매 남편을 돌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밤낮 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김복순 씨 본인도 이미 7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체력적으로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어요.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했지만 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소득이 기준을 약간 넘는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의료비와 생활비로 모든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김복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가끔 남편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고백했어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무서워진다고 떨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절망적이라고 울었어요. 부산 금정구의 사례는 더욱 심각했어요. 67세 박재욱 씨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웃들과 자주 시비가 붙었어요. 소음 문제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거부하고 있었어요. 강제 입원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사회복지 담당자들도 손을 들었어요. 박재욱 씨의 문제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지원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복잡한 신청 절차가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고령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서류들이었어요.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한 서비스들도 있었어요. 디지털 격차로 인해 접근 자체가 어려웠어요. 소득 기준의 문제도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재산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았어요. 집이 있다고 해서 여유롭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는 현금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도 컸어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였어요. 이용자의 실제 욕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획일적인 서비스로는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전문성 부족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제대로 된 상담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어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도 부족했어요.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계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였어요.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가 따로 놀고 있었어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기 일쑤였어요. 이용자는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지쳐갔어요. 모니터링 시스템도 허술했어요. 서비스를 제공한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됐는지 점검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 악화됐어요. 법과 제도의 한계도 명확했어요. 개별법들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통합적인 관점이 부족했어요. 현실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예산의 문제도 있었어요. 복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특히 예방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어요. 문제가 터진 후에야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었어요. 사전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지역별 격차도 심했어요. 서울과 지방의 서비스 수준 차이가 컸어요. 농촌 지역은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떨어졌어요. 전문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닿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비극적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근본 원인을 더 깊이 들여다봤어요. 제도의 간극, 돌봄의 벽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도 미비로 인해 치료와 관리가 부족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거든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고령화 정책과 김미영 과장을 만났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미영 과장이 말했어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선진국은 100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됐지만 우리는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토로했어요.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고령층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0여 개 있었지만 고령층 전문 서비스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청소년이나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었어요.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정신건강 전문 인력도 부족했어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전국에 3,000명 정도였어요. 인구 대비로 보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특히 고령층 정신건강 전문가는 더욱 부족했어요. 치매나 우울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어요. 교육과 훈련 시스템도 미흡했어요.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어요. 서울 강남구 같은 곳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은 전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있어도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비스 질도 들쭉날쭉했어요. 응급 대응 시스템의 문제도 컸어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했어요. 119나 112에 신고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웠어요. 경찰이나 소방관들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어요. 강제 입원 요건도 까다로워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즉시 보호하기 어려웠어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족이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치료비 부담도 큰 장벽이었어요. 정신건강 서비스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었어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컸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결국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회적 편견도 여전히 강했어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어요. 특히 고령층일수록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가족들도 체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어요. 동네에 소문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적 보호 체계도 미흡했어요. 고령층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했어요. 가정폭력방지법은 있지만 노인 학대에 특화된 법은 없었어요. 신고 의무자 규정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처벌 수준도 미약해서 억제 효과가 떨어졌어요. 피해자 보호시설도 부족했어요.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전국에 10곳도 안 됐어요.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임시 보호 후에도 장기적인 거주 대안이 없었어요. 결국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료 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났어요. 종합병원은 급성기 치료 위주였어요. 만성질환 관리나 재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어요. 정신건강 문제와 신체 질환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각 과별로 따로 치료하다 보니 효과가 떨어졌어요. 의료진들도 고령층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역사회 연계도 부족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기 어려웠어요.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환자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복 서비스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보 시스템에 문제도 있었어요. 각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시스템들이었어요. 통합적인 정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사례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이나 예방도 한계가 있었어요. 인력 양성 시스템도 문제였어요. 대학 교육 과정에서 고령층 정신건강 교육이 부족했어요.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었어요. 계속 교육이나 보수 교육도 미흡했어요. 최신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전문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부족했어요. 연구 개발도 뒤처져 있었어요. 한국형 고령층 정신건강 모델 개발이 필요했지만 연구가 부족했어요. 외국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개발이 시급했어요. 하지만 연구비 지원이나 전문 연구진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도의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 사회가 놓친 것들을 되돌아봐야 했어요. 사회가 놓치고 있는 약속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어른을 돌보는 나라가 아니었던 우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됐거든요. 헌법 제34조를 다시 읽어봤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 약속과 거리가 멀었어요. 특히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노인복지법 제1조도 다시 살펴봤어요.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법은 있어도 실행이 따르지 않았어요.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정신건강증진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고령층에 특화된 조항은 거의 없었어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예산 확보 방안이 없었어요.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유엔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에 참여했지만 이행 수준은 낮았어요. 고령자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 사회 참여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정신건강 분야는 더욱 뒤처져 있었어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니 격차가 확연했어요. 독일의 경우 지역별로 정신건강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었어요. 1차 의료기관부터 전문 병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령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가정 방문 서비스나 주간 보호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일본의 경우도 주목할 만했어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도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령자를 돌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사례도 인상적이었어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문팀이 즉시 출동해서 현장에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강제 입원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어요.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최대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프랑스의 경우 예방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독거노인을 위한 정기 방문이나 전화 상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었어요. 문화활동이나 사회 참여 프로그램도 활발했어요. 우울증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도 체계적으로 제공했어요. 이런 선진국 사례들과 비교해보니 우리의 현실이 더욱 부끄러웠어요. 시민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어요. 대한노인회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어요. 회장 이철수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말로만 어르신을 모신다고 하지 실제로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가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어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어요.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진단했어요. 파편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어요. 노인 인권 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노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고발했어요.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강조했어요. 적절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권리도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역설했어요.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순 교수가 칼럼을 썼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복지 선진국은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고령자 복지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어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박민수 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고령층 정신건강 서비스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국가적 수치라고 비판했어요.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어요.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어 장기적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언론에서도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조선일보는 노인 방치 사회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조직했어요. 현재의 시스템이 노인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동아일보는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는 기획을 통해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도했어요.
중앙일보는 어른을 버린 나라라는 강한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어요. 경제 규모에 비해 노인 복지 수준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어요. 국가의 기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사회적 각성이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압박이 커지면서 드디어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저력을 느꼈어요. 커뮤니티 케어와 방문 보건, 지역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선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작된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해운대구청에서 고령층 통합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구청장 김영호 씨가 직접 나서서 추진한 사업이었어요. 기존의 파편적인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보건소,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고령층 한 분당 전담 케어 매니저를 배정했어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점검했어요.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연계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독거노인 응급 상황 발생률이 30% 감소했어요. 우울증 조기 발견율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73세 박영자 씨가 증언했어요. 예전에는 아무도 자신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와 주는 분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덧붙였어요. 작은 문제라도 상담할 수 있어서 좋다고 기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울 성북구의 사례도 주목할 만했어요.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조기 검진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했어요. 가족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했어요.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요.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였어요. 68세 김철수 씨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김철수 씨였어요. 하지만 센터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태가 호전됐어요. 가족들도 대처 방법을 배워서 갈등이 줄어들었어요.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어요. 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으니 희망이 생겼다고 털어놨어요. 병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모임을 갖는 것도 큰 위로가 된다고 덧붙였어요. 대구 중구에서는 정신건강 특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고령층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문 상담사가 위험군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였어요.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게 했어요. 이웃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했어요. 약국, 슈퍼마켓, 미용실 등 일상 접촉이 많은 곳 종사자들도 교육받았어요.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런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고령층 자살률이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우울증 치료율도 크게 향상됐어요. 광주 서구의 사례는 더욱 혁신적이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령층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독거노인 댁에 센서를 설치해서 일상 패턴을 파악했어요.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갔어요. 케어 매니저가 즉시 안전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응급 상황 대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어요. 75세 이순자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감지됐어요. 케어 매니저가 방문해보니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즉시 병원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조기 발견으로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였어요. 민간 부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삼성생명에서 고령층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제공했어요.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군이 발견되면 전문 치료를 연계해줬어요. 치료비 지원도 함께 제공했어요. LG복지재단에서는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을 1대1로 매칭하는 사업이었어요.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제공했어요.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현대차그룹에서는 실버케어 전문 인력 양성에 투자했어요. 고령층 돌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신건강 분야 전문성도 강화했어요. 교육을 마친 인력들을 지역사회에 파견하는 사업도 시작했어요. 대학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고령층 정신건강 특성화 과정을 신설했어요. 전문 의료진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했어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이 목표였어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한국형 고령층 정신건강 모델 개발에 나섰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서비스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국제 협력도 확대하고 있었어요. 기술 혁신도 눈에 띄었어요. 스타트업들이 고령층 돌봄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음성 인식을 통한 우울증 조기 진단 기술도 나왔어요. 원격 진료 시스템도 고령층에 특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조작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어요. 가족들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기였어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도 늘어났어요. 종교단체들이 고령층 돌봄에 적극 나섰어요. 교회, 절, 성당에서 독거노인 방문 사업을 확대했어요. 정신적 위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했어요. 자원봉사 문화도 확산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고령층 돌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봉사도 등장했어요. 언론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 모색에도 적극 나섰어요. 성공 사례를 널리 알려서 확산을 도왔어요.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어요. 고령층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어요. 정부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고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층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서비스 확대에 나섰어요.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늘렸어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변화를 지켜본 후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결단이 국가를 지킨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어요. 저는 이 전체 과정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이 어른들은 범죄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진실을 깨달았거든요. 변화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가 희망적이었어요. 고령층 범죄율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가 강화된 지역에서 뚜렷한 개선이 보였어요.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고령층 강력 범죄가 40% 감소했어요. 자살률도 25%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었어요. 조기 개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서울 성북구에서도 비슷한 성과가 나타났어요.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가족 갈등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했어요. 응급실 이용이나 입원 치료가 크게 감소했어요. 예방투자 1원당 3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타당한 정책이라는 것이 입증됐어요.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OECD에서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어요.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민관 협력 방식도 높이 평가했어요. 중국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경험이 중요한 참고가 됐어요. 대표단을 파견해서 벤치마킹을 진행했어요. 특히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주목했어요.
WHO에서도 한국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령화 컨퍼런스에서 발표 기회를 제공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였어요.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어요. 국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고령층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했어요. 현재 인력으로는 전국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대학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했어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확대도 과제였어요.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유치도 중요했어요. 법제도 정비도 필요했어요. 현행법으로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어요. 개인정보 공유나 기관 간 협력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었어요. 기술 개발과 보급도 과제였어요. AI나 Io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기술 개발 투자와 함께 보급 확산 방안이 필요했어요. 표준화를 통한 비용 절감도 고려해야 했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활용의 균형점도 찾아야 했어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지속해야 했어요. 고령층에 대한 편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전했어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했어요.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 개선이 효과적이었어요.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지역 간 격차 해소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여전히 컸어요.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위한 이동 서비스도 고려해야 했어요. 원격 서비스 확대도 하나의 대안이었어요. 국제 협력도 확대해야 했어요. 선진국의 경험을 배우고 우리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기술 교류나 인력 교환도 필요했어요. 아시아 지역 협력체 구성도 고려할 만했어요. 공통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했어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어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장기 계획이 중요했어요. 시민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도 필수였어요. 미래를 내다보면 희망적이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하지만 이들은 기존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정보 활용 능력도 뛰어났어요.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이런 변화가 서비스 질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어요. 기술 발전도 도움이 될 것이었어요. AI나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었어요. 비용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어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현실화될 것이었어요. 사회가 외면할 때 불행은 범죄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지킬 때 대한민국의 품격도 함께 지켜진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어른들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였어요. 그분들을 돌보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였어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과정이었어요. 지역 자원봉사자와 고령자가 손잡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른을 돌보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